오늘은 심통성정도에서 그림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에 84페이지에 있습니다. 84페이지가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통성정도에서 통이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심통성정도에서 상도는 정복심, 임은정 씨가 그린 그림인데, 임은정 씨가 그린 그림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오가 문제입니다. 오. 인이예지까지는 맹자에도 나오고, 또 기곱 퇴계 선생님하고 기고봉 기대성하는 분하고 왕복서 신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단 칠정의 문제인데, 거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끄트매기에 품토지수, 토에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구실지리왈 선이라, 신이란 참됨의 이추를 갖춘 것이다. 실의 리, 실지리를 구 갖춘 것이다. 실지리를 갖춘 것을 일컬어서 신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실지심이다. 성실지심은 신지단이다. 이렇게 해서 신을 하나 더 넣어 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단 칠정, 사단은 이제 거기 상도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통회한다. 앞에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적연부동, 위성, 감이수통, 위정,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이 되고, 대상에 감해서, 대상에 느껴서, 서양철학하는 사람은 대상이란 거고 사태락합니다. 사태. 어떤 사태를 보고 느껴서 감정이 된다. 이 감정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도의 밑에 직은 사양 수호 12, 그 밑에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사단도 감정이고, 그 밑에 희, 노, 애구, 애오욕, 요것도 감정입니다. 근데 사단은 니발이 기수지, 니가 발하는데 기가 따른다. 칠정은 기발이 니승지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감정이냐 하면 도덕 감정이다. 혹은 도덕 정감이다. 도덕 감정, 도덕 정감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걸 빌려와서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은 도덕 정감이다. 도덕 감정이다. 요거는 니발이다. 니에서부터 휘되고 발동된 것이다. 요거는 순선이다. 순수선이다.
악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희노, 애구, 애오욕 이 칠정은 근데 그냥 일반 감정, 아까 사단은 도덕 감정 했는데 요건 그냥 감정입니다. 일반 감정, 칠정이라고 하죠. 요거는 기지발이다. 여기에는 아까 사단은 순수선이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는데 중용에 의하면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썩낼 때는 썩내야 되고,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되고,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되고, 하락할 때는, 하고 싶어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런데 요게 문제가 이제 중용식의 이 식으로 이야기하면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요했습니다. 희노애락 7개 중에 4개만 해서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락하고, 발하기는 하는데 개중절이면 이때 중자는 딱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마디마디마다 딱딱 들어맞으면 그것은 화가 된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썩낼 때 썩내는데 성을 너무 많이 내고 혹은 안 내고, 이게 이제 중용식으로 표시하면 지나칠 과, 중이 뭐냐 물을 때 무과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침도 없고 불급, 미치지 못함도 없다. 무과무불급, 그게 중이다. 이때 중은 보통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중간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이하면 제일 가운데를 찾기 쉬운 방법,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만한 길이가 있으면 실이라고 생각하면 양쪽 잡아가지고 중간에가 중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 이제 1m짜리 중간은 50cm인데 50cm 중간은 25cm, 25cm 중간은 이렇게 자꾸 반반반반 나가는 게 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용에서의 중자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중용에서는 처음부터 지나침도 없고 미치지 못함도 없다. 앞에 이제 한문식이니까 무자를 써가지고요. 지나침도 없고 미칠 급자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다. 거기 바로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이라 할 때 중간에 하지 말고 딱 들어맞는 적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한문책에 보면 중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성. 성으로 표시할 때 잘 아시는 대로 성입니다만 성. 거성 이래 써놨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옛날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이 소리에
평성이 있고 상성이 있고 거성이 있습니다. 평성에는 또 양평이 있고 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어에서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그럼 성이니까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성은 중문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높낮이가 없이 팽팽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높낮이가 있어요. 도레미파 소울 정도 높아야 돼. 그 다음에 2성은 미소울 위에서 소리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레자가 2성입니다. 라이 하잖아요. 라에서 시작해서 이하고 라이 빨리 말하면 라이 이렇게 하면 올레자 라이 하는 건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성은 미도 소리입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현대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조훌호자 하오 하잖아요. 하하고 내려갔다가 옥하고 올라가잖아요. 하오. 흔 이성입니다. 예, 삼성, 흔도 삼성이고, 하오도 삼성인데, 삼성, 이성일 때는 앞에 거는 이성으로 하고, 뒤에 거는 삼성으로 하라. 흔하오. 그 다음에 사성은 이제 거성이라고 하는데, 솔도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예. 이제 갈것자가 거성인데,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가운데 중자도 거성으로 하면 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중할 때, 중간에, 중심에 중, 이런 데는 뭐 중익 하는데, 적중할 때는 이제 악센트를 둬가지고 사성을 발음하죠. 중. 그래서 중은 그냥 중간에라는 뜻도 있지만, 딱 들어맞는 적중, 중절하면 마디마다 딱딱 들어맞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을 미발한 상태는 중이다. 이때는 중은 중립 상태입니다. 미발이니까요. 발해서는 개중절 마디마다 딱 들어맞아야 된다. 그거는 화다. 이 화자입니다. 이 화자입니다. 미발은 중이고 발해서 마디마디마다 딱딱 들어맞는 발이 개중절은 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상도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도의 제일 끝에 가서 4단 7정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심통성정 84페이지 번역에 보면 마음은 성과 정을 통회한다. 저 그림에 오른쪽에 적연부동 위성,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는 성이 되고, 이쪽 편에 감이수통 위정, 감해가지고 사태에 감해서 통하게 되면 정이 된다. 이제 맹자에는 그걸 측은지심을 설명할 때 어린아이가 해제지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물물에 빠져들어갈 때 입어정, 우물에 사리를 구별 못하는 돌좀 지는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에 막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보고 맹자를 그대로 외우면 사견입어정입니다. 잠깐 흘낏 돌아보니까 애가 막 우물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계유 출척측은지심 사람은 다
출적, 의쿠 해가지고 측은지심이 생긴다. 그렇게 맹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미수통이죠.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번역판을 보면요. 목의 빼어난 기운을 받음, 화의 빼어날 기운을 받음, 금의 빼어난 기운을 받음, 수의 빼어날 기운을 받음, 토의 빼어난 기운을. 이게 이제 4개가 돼야 되는데 5개로 넣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나무에 빼어난 기운을 받음, 목, 방향으로는 동방입니다. 목은 동방이고 색깔로는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우리가 푸르다 하면 초록색도 푸르고 하늘색도 푸르다인데 이제 초록색 쪽이죠. 화는 남쪽입니다. 방향으로는 남쪽. 그 다음에 금은 서쪽입니다. 서쪽. 금은 색깔로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인데 우리가 페인트 상사에서 갖고 온 흰색이 아니고 이때쯤 추수할 때에 벼 이삭이 말라가지고 좀 경상도 사투리로 희비시리하게 된 거예요. 그 흰색입니다. 이 금 왜 금이냐 하면 가을에 벼를 벨 때에 칼날이 흰색이죠. 숫돌에 잘 갈아놓으면 흰색이죠. 이 가을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칼과 목을 다 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의 금이다. 이 금을 자꾸 황금으로 생각하는데 서양말로 골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쇠란 말이에요. 쇠금자락 하잖아요. 쇠. 쇠하고 황금하고는 다르죠. 쇠인데 쇠 중에서도 낫 같은 거, 칼 같은 거, 목 치는 거, 가을에 서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리 빛깔이 흰빛이죠. 우리가 말로 그냥 서리 맞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서리가 그게 얼음이거든요. 있을 상태에 있을 때는 안 얼었기 때문에 푸른 잎 위에 이슬이 내리면 물은 차분 이슬이어서 괜찮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서리가 되어버리면 다 햇빛 뜨면 다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서리 맞았다 하잖아요. 상강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요즘 시골 가면 아직은 서리가 안 내리고 모르겠습니다. 저 설악산 쪽에 서리가 왔는지 얼음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쪽은 아직도 이제 서리는 아니고 이슬 상태, 찬 이슬이죠. 한로상강 계절로. 금이 아마 국민학생들한테 금하면 황금으로 생각할 겁니다. 금이 아니고 쇠입니다. 쇠 중에서도 목을 베는 칼날,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낫 같은 거, 벼를 베는데, 잘 갈아놓은 낫, 그런 의미에서 색깔로는 백이고, 금입니다. 쇠입니다. 금의 뼈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물수자입니다. 물에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물은 색깔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방향으로는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짐승으로 이야기할 때 현묵 하잖아요. 현묵. 검을 현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단으로 이야기하고 제일 밑에 보면 측은지심 저 밑에 인해단서
예의 단서, 의의 단서, 지혜 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오행을 집어넣는가? 그 태극도에서도 이오지 해가지고 이오가 같이 이오지 합해서 이오가 나왔잖아요. 음양오행이 나왔잖아요. 이제 오행을 집어넣습니다. 정복심이 임은정 씨가 그릴 때에 토의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품하는 말은 부여받는다 이 말입니다. 토의 기운을 받아서 실질이왈 실의리 참다움의 이치를 갖춘 것을 일컬어서 신이라고 한다. 그게 마음이 될 때는 성실한 마음이다. 그게 단서가 될 때는 인지단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목지수 애지리왈린 사랑의 이치를 갖춘 것이 인이다. 그것은 이미 발휘했을 때 인지단이 된다. 인의 단서가 된다. 두 번째, 화지수 불의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경질이 공경하는 이치를 갖춘 것을 일컬어서 예라 한다. 심으로 말하면 사양지심이다. 예의 단서이다. 금지수 금에 빼어난 것을 부여받아서 의질이 의는 마땅한 이치를 갖춘 것을 의라고 한다. 옳다고 한다. 수호지심이다. 옳지 못한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옳지 못한 걸 보고 미워하는 건데 수호죠. 수호지심 하는 거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네. 옳지 못한 짓을 하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게 수죠.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건 옵니다. 그건 의의 단서다. 단서입니다. 단서. 전부가 아니고 실말입니다. 끝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수. 수의 빼어난 기운을 받으면서 별질이 구별의 이치를 갖춘 것을 지라한다. 그래서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을 지라하는데 그건 단서로서는 지지단이다. 이렇게 이제 다섯째가 토지수. 토는 중입니다. 중. 색깔로는 황색입니다. 황색. 이렇게 해서 오행을 맞춰가지고 인이 예지 신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에 퇴계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84페이지 번역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신근한 정자가 신에는 단서가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신의 단서가 있으니 아마도 정자의 설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복심이 일이 예지 신 해가지고 다섯 번째 신에는 단서가 없다 이렇게 정자는 말했는데 정자의 말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정복심이 원나라 때 사람인데 정복심을 아마 퇴계 선생님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정복심을 인용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자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인예지 신 이게 방위로는 중간입니다. 중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방익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오방익하죠. 오방하는 건데 오륜하고 오륜이 올림픽하고 관계도 됩니다만은 황색. 사실 중간이 없으면 동서남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을 집어넣는데 오행을 집어넣은 게 이게 한나라 때, 한무제 때 동중석 하는 분이 춘추벌록 하는 책을 썼는데 춘추벌록 하는 책 속에서 이 오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무제가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국리민복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정책을 물었습니다. 그 정책을 물었지 않고 방책을 물었다. 시정방책, 문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그 문책에 대해서 책을 쓰면 대책이라고 합니다. 대책. 그 중에 동중서의 대책을 한무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동중서의 대책이 뭐냐 하면 넉자, 파출백가, 독존유술 8자예요. 파출 백가는 다 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홀로 육아학술만 높입시다. 그래서 좋다. 유학을 하자. 그래서 무제 때에 오경 박사를 두고 유학을 재해석합니다. 아시다시피 진시황 때 분서갱유했잖아요. 물론 그때 안 태운 책도 있습니다. 진시황이 책 다 태웠다 그래가지고 진짜 책 다 태운 건 아니고 의서는 안 태웠습니다. 의학서적. 병 고치는 의학서적은 안 태웠습니다. 진시황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농서도 안 태웠습니다. 농서지는 책 진시황 안 태웠거든요. 그 다음에 점서, 점치는 책에 점이 우리가 요새 달성원 앞에 가서 점치는 점이 아니고 점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기상대, 기상학, 천문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경 할 때 서경 제일 앞에 보면 요전이라고 하는 요임금이 했는 첫 마디가 백성들에게 때를 알려줘라. 때시지 않습니다. 시를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알려줘라는 요임금의 명령을 듣고 신하들이 했는 작업이 뭐냐면 책력 만드는 겁니다. 달력이랑 하고 그때는 책력이라고 했죠. 책력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음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책력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윤달 만드는 겁니다. 달력에 보름하고 하늘에 보름달하고가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력이 이게 들쑥날쑥해서 아시는 대로 음력은 작은 달이 29일이고 큰 달이 30일이죠. 양력은 큰 달은 31일이고 작은 달은 30일인데 음력은 29일, 30일. 그래서 음력은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달씩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서경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면 이제 5년에 2번 넣으니까 안 맞고 3년에 한 번씩 넣으니까 안 맞고 해서 19년에 7번을 넣으니까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 앞에 이제 그 태양 관측하는 몇 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 서경이 만들어질 때 벌써 그렇게 복잡한 천문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진시황 시대에 묶어서 점서라고 했습니다. 점서. 이제 점친다고 점재한테 가서 점치는 책이 아니고 천문학, 기상학, 책력만 굉장히 중요하죠. 때를 알려주는 거. 특히 농사철을 알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책은 안 태우고 점서, 농서, 의서는 안 태우고 다른 건 다 태웠는데 특히 유교책을 많이 태웠는데 무제 때 동중석 하는 분이 유술을 하고
육아학술을 진작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경 박사를 두고 공부를 시킵니다. 오경 할 때 경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시, 서, 역, 예, 춘추 이렇게 해야 오경이 됩니다. 시, 서, 역, 예, 춘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지나서 위진남북조 시대 지나서 당나라 때 가면 이제 이게 시서 역은 그대로 해석이 붙어가지고요. 역경에다가 해석을 붙이는 걸 역전익하고 시경에다가 해석 붙이는 것을 시전익하고요. 서경에다가 해석을 붙이는 걸 서전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에는 시전, 서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전. 역전은 역경 플러스 역전인데 해석이 붙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춘추죠. 춘추도 다시 3전이 됩니다. 좌시전. 춘추 좌시전 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양전 하는 게 있습니다. 춘추 공양전. 춘추락하는 역사책을 노나라 역사책을 공자 선생님이 재편집해가지고 공자 선생님이 의냐 의가 아니냐라는 걸 표준을 해서 글자도 다시 쓰고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졸익하고 그죠? 형편없이 죽었을 때는 사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서거할 때 갈서자 쓰기도 하고 그죠? 제후들이 죽으면 붕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죽으면 흉익하기도 하고 그렇게 글자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춘추락하는 역사책을 두고 춘추는 역사다라고 해석한 책이 좌시전, 좌전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좌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양전은 춘추락하는 건 역사를 기록했으면서도 윤리적인 안목을 가지고 윤리적인 표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 하는 책이 공양전입니다. 공양학파가 따로 있고 이건 청나라 말까지 굉장히 세를 뻗쳤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공양전은 역사를 정치로 보는 정치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예도 주례하는 게 있습니다. 의례하는 게 있고 예기하는 게 있고 향교에 가서 오경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시서, 역, 예, 춘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춘추 자시전 춘추 자식하고 예기익한데 예기 예는 주례하는 거는 주례락하는 책에 보면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천지, 춘하, 추동 이렇게 6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역사하는 분들은 조선시대 때 육조판서 가 주례의 육관을 모방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례하는 것을 보면 쉽게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정부기구표입니다. 정부기구표. 황제가 타는 말은 몇 필이고 마국간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고 말을 기르는 사람은 대부가 몇 명이고 중대부가 몇 명이고 상대부가 몇 명이고 중대부가 몇 명이고 하대부가 몇 명이고 사도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선비사자에도 그런 식으로
인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황자가 타는 수레의 크기는 얼마. 요즘도 그렇죠. 대통령이 타는 차는 몇 cc 하고, 장관들이 타는 얼마, 이런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례하는 책에 읽어보면 굉장히 정부기구, 국가기구를 세분해 놨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냥 훌떡 읽으면 뭐가 몇 명, 뭐가 몇 명, 뭐가 몇 명,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례하는 거는 의식입니다. 예식. 3.1절 되면 기념식 하는 것. 광복절도 기념식 하고, 보통 때는 안 하는 거 특별히 하잖아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 써놨습니다. 의례하고 두 개가 의식을 할 때, 예를 들면 혼인의식을 할 때, 무슨 기러기 갖고 오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환례, 그죠? 기러기를 갖고 오고 하는 이야기는 의례에 써놨고,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얘기라 하는 책에 있습니다. 얘기라 하는 책에서는 4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관원상, 관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많이 써놨습니다. 신. 이 정복심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퇴계의 의견은 정자의 4단 쪽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정복심 거를 퇴계 선생님이 인용해 왔잖아요. 연구하고 생각해보니 4단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상도를 갖고 올 때는 정복심 거를 갖고 오겠습니까? 갖고 와서 그려놓고 아마 4쪽이 맞을 것 같은데 라고 뒤에 붙여놨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가 딱 맞으면 정복심 거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정복심의 5도, 심통성정도 5도는 틀림없이 5개인데, 그죠? 인이 예지 신, 그 신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는 중 이렇게 했습니다. 중, 그죠? 이는 동쪽, 얘는 남쪽, 의는 서쪽, 지는 북쪽. 색깔도 이는 푸른색, 얘는 붉은색, 의는 흰색. 흰색이 흰색이 아니다. 그러고 아까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흰색 하면 서양말로 화이트. 그게 아니고, 날카로운 칼날 죽이는 것. 서리빨 같다 건데. 가을이 되면 서리가 오잖아요. 그럼 다 죽잖아요. 그 서리 색깔이 흰색이다 말입니다. 얼음 색깔이죠. 죽은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 쪽에 보면 원령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책인가 원령가가 나오잖아요. 원령에 보면 이제 짐승을 잡을 때도 반드시 가을에 잡습니다. 봄에 절대로 안 잡습니다. 새끼 칠 때는. 가을이 죽이는 계절이니까, 나무도 벨 때 가을에 베고, 짐승 죽일 때도 가을에 죽이고, 계절 자체가 서리가 오면 만물이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계절들 참 자연 법칙에 잘 순응합니다. 이걸 퇴계 선생님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 정자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퇴계 선생님한테, 퇴계 선생님이 왜 정자의 말이 맞으면 신을 빼버려야 되는데 안 뺐습니까? 퇴계 선생님이 정복심 걸 갖고 와가지고 심통성정도 상도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그린 의미, 그리고 아마 또 붙여가지고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자가 신에는 단서가 없다 하는데 신의 단서가 있으니 아마도 정자의 설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도. 번역판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중도. 번역판에는 리와 기가 합하고 성과 정을 통해한다. 한문으로 요 중도에 보십시오. 합, 리기, 통, 성정. 그 다음에 85페이지 번역판에 모든 일을 겸해한다. 한문으로는 해만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변화를 함께 한다. 그 옆에 주일시는 몸의 주인이 된다. 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음 심자에 마음, 심, 그림 제일 밑에 정이죠. 심정. 중간에 성이죠. 성 주위로 글자가 삐딱삐딱합니다만은 인의 예지. 그걸 동남서북으로 하면 인예의지 이렇게 되죠. 인이 예지를 동서남북으로 갈라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허령, 밑에는 지각, 허령, 지각, 텅 비어있다. 마음이 텅 비어있다. 그렇지만 신령하다. 이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특히 공자, 맹자, 순자의 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보다 맹자에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순자는 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순자가 허일이정했습니다. 마음은 비어있고 한결 같으며 그리고 고요한 게 마음이다. 고요한 게 마음이다. 순자는 일 2, 3, 4 갈 때 1인데 갖추운 일자를 썼죠. 그냥 막대기 하나 말고 말리을 고요할 정, 허일이정 이렇게 순자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하는 게 비어있다. 그럼 순자라 하는 책에서는 마음이 빈 걸 얻지 않어. 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빈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마음에 하나 집어넣어 봐라. 마음이 꽉 차면 다른 한 개가 안 들어갈 건데 하나 집어넣고 또 다른 한 개를 집어넣으면 들어가지 않나. 또 다른 걸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있길래 자꾸 들어가잖아. 자꾸 집어넣어도 자꾸 들어가지 않냐. 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순자는. 그러면서도 한결 같죠. 일이죠. 그러면서 고요하다. 회리정 하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 그러나 신령스럽다. 허령불매악 하는 말 많이 나옵니다. 어둡지 않다. 그 다음 밑에 지각. 각은 깨달을 각자잖아요. 지는 알 지자고요. 예. 취 기품 중 기품 가운데 가서 이쪽에는 본성을 가리켜 말한다. 본성만을 가리켜 말한다. 그 그림 잘 보십시오. 제일 위에는 심이고 그 다음에는 성이고 마지막엔 정입니다. 성의 인이 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입니다. 성으로 말하면 도덕성이고 감정으로 말하면 심통성정에서 통성할 때는 마음이 성과 통할 때는 인이 예지고 마음이 정과 통할 때는 치근수호 사양시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으로 통할 때는 도덕성이고 순수 도덕성이고 정으로 통할 때는 도덕정감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정해가지고 이해지고 정의되면 희노애구 애오욕 타원에서 밖에 그림 희노애구는 오른쪽에 그려놨고 애오욕은 이쪽에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에는 치근, 사양, 수호, 시비 이렇게 도덕 정감을 그려놓고 겉에는 칠정을 했는데 사단 칠정, 사단 칠정. 그 위에 그 밑에 하도에서 사단은 니발이 기수지, 칠정은 기발이 니승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할 때 길을 말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자 하면 말이 가죠. 가는 건 사람이 아니고 타는 건 사람이잖아요. 출발해서 가는 건 기잖아요. 그래서 기발이 이승지 할 때 기하고 리를 사람과 말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중도는 사단 칠정을 아주 이쁘게 그려놨는데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정감이고 칠정은 그냥 일반 감정입니다. 일반 감정도 그 감정이 딱딱 들어맞으면 앞에 화자를 써놨습니다만 딱딱 들어맞으면 화라고 중용해서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어렵죠. 썩 낼 때 썩 내야 되는데 썩 낼 때도 가만히 있으면 문제입니다. 미워할 때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희노, 애구, 애오욕을 희할 때 희하고 노할 때 노하고 애할 때 애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이게 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지나치고 어떨 때는 못 미치고 어떨 때는 과하고 어떨 때는 불급이기 때문에 중이 안 되는 거죠. 적중을 못 시키는 거죠. 심통성정에서 성은 니로 말미암고 심은 깁니다. 심에 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이 성을 준재한다고 하면 니는 기가 리를 주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리를 주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심이 성을 주재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연구한 사람들은 심통성정을 심이 본성의 기준에 따라서 감정을 지배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통성정 할 때 마음이 도덕성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85페이지입니다. 앞에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하도, 합리기, 통성정, 니와 기를 합하고 성과 정을 통회한다. 퇴계 선생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평생 동안 연구했는 분이 주자입니다. 주자. 이름이 희죠. 주희. 주희하는 분은 남송시대 때 학자입니다. 남송시대 때 학자인데 송나라가
북쪽에 북송이 있었고 남쪽으로 옮겨와서 남송인데 황하를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면 북송은 900년대 후반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 당하고 송하고 사이에 5대 10국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생겼는데 송나라가 생길 무렵에 북방의 몽고족이 잘 아시는 대로 징기스칸 하는 영웅이 나와가지고 지금 유럽까지 확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이 검은 머리를 보면 공포를 느낀다 해요. 머리 까만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몽고가 징기스칸의 손자 때에 원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송나라를 압박하니까 송나라가 남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북송, 남송이 되는 겁니다. 이 원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나라가 고려인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이제 원나라에서 고려의 왕자들을 인질로 붙잡아 가지고 원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앞에다가 충자를 붙이잖아요. 충렬왕, 충선왕. 충선왕 같은 분은 고려 수도 개성에 거의 오지도 않고 그 원나라의 수도가 대도입니다. 큰 대자, 도시락 하는 도자, 대도인데 대도가 어디냐 하면 지금 북경입니다. 지금 북경 시내에 가면 한 2km 길이로 원나라 때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북경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북경 시내 서쪽 쪽에 쭉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면 길 옆에 무너진 성이라도 높이가 2m 이상 되는 흙성이 길게 한 1.5km 좀 길 옆에 있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 길가 저기 흙으로 된 벽 같은 게 길게 저기 뭐고 물으면 북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원나라 시대 때 성이라고 나이 적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원나라 수도를 대도라 했습니다. 대도. 지금의 북경입니다. 글로 이제 고려 말에 세자들을 잡아갔죠. 인질로. 그리고 결혼시켜가지고 충선왕 같은 분은 거의 개성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어머니가 몽고 공주고 자기도 몽고 공주한테 결혼하면 이제 피가 상당히 원나라 피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에 왕자들을 모시고 원나라 수도에 갔던 분들 중에 고려 말 학자로 이재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현. 철학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잘 안 했어요. 한문학에서는 하는데 그때에 갔던 분 중에 이색 아버지 이곡 하는 분도 있고요. 여말에 거기 가서 이제 원나라 유학을 배워오는 겁니다. 원나라 유학. 그럼 원나라 유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자학을 원나라로 가져간 분이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허영 하는 분하고 오징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보십시오.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그 중간에 임천오 씨는 말했습니다 하는 말이 있죠. 찾으셨죠? 그 밑에 주에 보면 임천오 씨는 해가지고 227인데 그 밑에 227에 보면 오징한 사람 나오죠. 오징 1249년에서 1333년 임천사함으로 호는 초려, 오초려, 퇴계는 초려의 학설에는 불교적 기미가 조금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오징하는 사람이 주자학을 원나라로 옮겨간 대학자입니다. 남송시대 때 주자학이 남송의 북송의 주렴계, 장횡거, 정명도 형제, 북송 사자락 하기도 하고, 그다가 강절 소선생까지 하면 북송 오자의 학문을 모아서 크게 완성시킨 분이 주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정인천, 정명도 정인천 형제 거를 많이 흡수를 하긴 했습니다. 주자의 남송도 없어지고 주자학설도 없어질 뻔했는데 주자학을 원나라로 가져간 분 중에 한 분이 오징하는 사람입니다. 오징, 원대 유학자죠.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광호 교수는 불교적인 색채가 조금 있다 했는데 하여튼 주자학을 원나라로 반입시킨 공로자가 오징하는 분하고 허형하는 말씀은 변에 나도자 해는 허씨하고 형은 균형자 빈닥할 때 형자입니다. 허형하는 분하고 오징하는 분이 주자학을 원나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직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하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도. 퇴계가 그린 그림입니다. 리와 기를 합하고 주자학이 리학입니다. 리학. 주자학은 리학인데 뭐가 리냐 하면 성이 리다 했습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할 때 천명은 곧 성이다. 성은 뭐고 할까? 리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성은 리다. 성리학인데 성즉 리죠. 이 주자학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전번에 말씀드린 주자보다 나이가 9살 작은 육상산 그리고 왕양명의 학은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심즉리다. 성즉리다. 심즉리다. 근데 리익하는 거는 요즘 말로 바꾸면 제가 이해한 걸로 바꾸면 법칙입니다. 법칙. 옛날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치익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더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법칙. 그러면 기는 뭐고 하면 운동입니다. 운동. 기는 쉽게 말해서 운동이고 앞에 여기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죠. 이거를 물리학 하는 사람은 낙하운동 이렇게 합니다. 그죠? 낙하운동. 낙하운동. 어떤 물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건 낙하하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게 움직이잖아요. 운동이죠. 낙하운동. 그럼 낙하운동에는 낙하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하법칙 중에 뭐 물리학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겠지만은 저희들 그냥 낙하법칙 하면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이 뭡니까? 갈수록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에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좀에나 물건을 하나 작은 거, 연필 동가리라든가 지우개라든가 이런 걸 던지면 20층에서 던지면 밑에 맞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속도하는 게 이게 힘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힘 하는 거는 물건하고 속도다. 무게하고 속도다. 작은 주먹이라도 빨리 때리면 아프단 말입니다. 큰 주먹이라도 천천히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이 속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기는 운동이고, 현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리는 법칙이다. 운동하고 운동 법칙을 이론으로 설명할 때는 운동 법칙은 무슨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무슨 법칙이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운동하지만 운동하고 운동 법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이 낙하 운동을 할 때 낙하 법칙 함께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제가 좀 엉터리로 설명을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서 합리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리와 기를 합하고 운동 원리와 운동을 합하고 그러면 그 밑에 리발이 기승직할 때 운동 법칙이 존재하면 따라서 운동이 따라 붙는다. 이게 리발이 기수지잖아요. 운동 법칙이 있는 데는 운동이 따라 붙는다. 그 밑에 기발이 리승직하면 운동이 있으면 운동 법칙은 그 위에 얹혀 있다. 마치 말을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이 말이 움직이면 말 위에 사람 앉아 있으면 그냥 가잖아요. 요즘은 말로 비유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리기하는 것을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는 리기하는 거하고 심성 혹은 성정을 어떻게 맞추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철학의 어려운 점입니다. 리기로는 우주 법칙을 설명할 때 리기로 설명하면서 그거를 우리 마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측은사양 수호 시비는 리발인데 기수지에 원리가 작동하는데 운동이 따르고 이 말이죠. 도덕 원리가 작동하는데 자 그냥 측은이 앉지 않습니까? 예? 어린애가 우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습니까? 예? 거기에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아가 경상도 말로 아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보면 나는 바지를 새로 해 입었는데 자를 줘 올리려고 하면 내 바지 다 째지는데 심지어 뭐 애가 우물에 곧 빠지려고 하면 가서 넘어져 엎드려 엎어지면서도 구해오면 바지가 찢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바지가 찢어지더라도 무릎팍이 깨지더라도 애를 우물에 안 빠지도록 건져내야 될 겁니다.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한다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물리학에서는 운동이라고 했고 사람이 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측은지심이 발동을 하면 하는 말이 리발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수직 하는 말은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애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근데 안 봤을 때 다 보는 게 아니고 맹자 말대로 하면 사견 유자 입어정겠습니다. 사자는 요랬습니다. 사견 유자 입어정 잠깐 사자입니다. 잠깐 헐깃 어린애가 물에 빠지는 걸 보면 개유 출칠 다 어이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측은지심이 나온다. 근데 측은지심이 나오면 요건
원리가 발동하는 게 니발이잖아요. 측은지심이 생겼잖아요. 측은지심이 생기면 측은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빠져가는 애를 무릎팍이 깨지든지 새로 맞춰 입은 옷이 찢어지든지 가서 건져낼 거 아닙니까? 행동이 따르잖아요. 그거를 쉽게 설명해서 그거를 어렵게 한문으로 하면 니발이 기수지가 된단 말입니다. 니발이 기수지. 하도에 퇴계 선생님이 그린 그 니발이 기수지가 된다고요. 그럼 이때 이제 마음이 뭐냐 하면 사단이면 도덕 정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덕 정감. 근데 도덕 정감은 니발이 기수지인데 그 밑에 칠정을 보면 기발이 니성지라고 했습니다. 기가 발한다. 그러니까 일반 감정에는 감정이 먼저 발한 뒤에 나중에 이치를 따지고 원리를 따진단 말입니다. 니와 썩내노. 예? 번역해서 니와 썩내노지만 한문으로 하면 왜 노를 발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노를 먼저 발하는 거예요. 예? 부조리를 보고 성 안 낼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 내면서도 침묵하죠. 대중은 침묵합니다. 성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성질 날 때 많잖아요. 그래서 논어책에 보면 미자편이 있습니다. 미자편 사람들은 거의 다 은둔자입니다. 예? 숨어 사는 사람들, 은둔하는 사람들. 예? 요즘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예? TV에 뭐 자연인인가 저 산골짜기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 은둔자잖아요. 물론 신체적으로 병이 있었거나 해서 은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세상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은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불러도 나 안 해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은둔자죠. 논어의 미자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은둔자입니다. 은둔자는 논어에서는 은자라, 둔자는 안 쓰고 은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가계통 사람들입니다. 도가계통. 노자나 장자 쪽에 은둔자가 많습니다. 이발이 기수지하고 기발이 이성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중간에 마음, 그 다음에 성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 본연지성 위에 인이 예지신 써놨고 밑에는 거꾸로 글자 써놨죠. 정, 탁, 수, 박. 청은 맑은 거고 탁은 흐린 거고요. 수는 순수할 때 숫자입니다. 박은 박잡하다. 말마변에 썼는 자인데 박잡이라고 합니다. 잡입니다. 잡. 청도 있고 탁도 있고 순수한 것도 있고 박잡한 것도 있다. 잡된 것도 있다. 잡하는 게 우리가 잡초라고 하면 쓸모없는 풀, 나쁜 풀이 아니고 잡자는 본래 섞여 있다 섞여 있다 말입니다. 예? 잡동사에 갈 때 잡자는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본연지성은 순수성인데 거꾸로 써놨습니다.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다른 특수하다 할 때 숫자를 씁니다. 본연지성은 천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남녀나 노소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본성, 도덕성을 가진 게
본연지성이고 기질지성은 기질에 따라서 다른 것. 요거는 이제 순수한 거하고 잡동사니가 섞여 있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게 예? 맑은 거하고 탁 흐린 거하고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각, 마음으로 따지면 알고 깨닫고 본래 마음은 아까 순자가 말한 대로 허일이정 비어있고 한결 같으며 고요하다. 순자는 비어있다 하는 걸 설명해봐라 하니까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텅 빈 거 아니면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한결같죠.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그리고 고요하다. 오늘 요만큼만 해줍시다. 예.